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박주현이고요. 원래 이 PMS라고 해가지고 김영 편입학과에서 미트디트 강의를 하다가 그 뒤로는 이제 각 본원별로 학업적성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김한상 선생님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한예종 준비하는 학생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언어 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강을 좀 부탁을 하셔서 잠깐 중간에 한예종 강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를 도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 출제 경향과 그 시험 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잠깐만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지피직이면 백전불패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요즘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말은 손자병법에 보면은 원문에 있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 저피자죠. 그래서 지피직이면 대부분 이제 백전백승 또는 백전불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끝자를 잘 알아두세요. 오늘 요거 하나만 알으셔도 여기가 태자가 위태로울 태자예요. 위태로울 태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가 원래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맞죠, 그죠? 어떻게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100번 싸워서 다 이기겠어요? 최소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내가 위태롭지는 않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근데 이제 요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백전백승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이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기출 문제 분석과 출제 경향을 모르고서 어찌 준비를 하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우선 출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언어능력 평가 문제지라고 해가지고 그 예술사 과정 1차 시험 문제를 뒤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예술사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저도 이쪽에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김한상 선생님 이 얘기를 듣고 이쪽 공부를 좀 하면서 봤더니 쓰기 영역의 문제들이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능 언어 영역에 나와 있는 쓰기 형태에서 각종 이 그림 자료, 사진, 그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만화 이런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도 준비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수능하고 이거를 병행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쪽을 준비를 하시든 수능을 준비를 하시든 어쨌든 이쪽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수능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각종 쓰기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시각 자료를 활용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챙겨보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EBS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쓰기 문제들이 많이 강화가 되는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 6월 평가원 문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휘어법 중에서 이제 문법과 관련된 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법, 작문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은 여러분한테는 한예종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시각 자료를 활용한 그래서 특히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이런 쪽의 내용들의 어떤 지식도 사실은 배경 지식으로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심지어 쓰기를 넘어서서 이제 예술
예술을 재료로 하고 있는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데서 보면은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문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런 쪽의 입문서들, 각종 입문서들이 있죠. 뭐 미학 입문서라든지 뭐 미술, 연극 이런 쪽의 그 입문서 같은 것들도 읽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학 파트인데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현대희곡은 지금까지 빠짐없이 매해 한 지문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특히 그 희곡 쪽하고, 희곡이 제일 두드러져요. 희곡 쪽에 보면은 우리 국내 작품이 아닌 외국 작품들의 그런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2, 3년 지문을 살펴보니까 다시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곡이나 소설 쪽에 그 이 공부를 준비를 하실 때는 당연히 뭐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 이 희곡이라든지 현대소설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희곡 쪽은 범위를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수능에서는 희곡 지문이 매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예종 시험에는 이 희곡 지문이 매해 나오고, 특히 수능에서 다뤄지지 않는 외국 작품까지도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작품들에 대한 지식들을 넓히기 위해서도, 물론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시는 이제 뭐 크게 봤을 때 수능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시에도 간혹 보면 이제 외국 시가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문제 중에서 이게 난이도를 따지면 요즘의 수능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물수능이라 그래요. 물수능. 물이란 말 알죠? 너 나 물로 보냐? 이런 말. 물과 반대되는 게 불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보면은 역대 그 이 기출 문제 중에서 불수능이었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지문의 길이가 요즘 최근 한 3년 안으로 보면은 다 줄여졌어요. 문항수도 줄어들면서. 그래서 실제 이 한예종 쪽에서는 지금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지문 길이가 더 길어요. 최소한 1.5배 정도는 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의 지문이 아니라 수능 언어가 60점 만점이었던 때가 있죠. 60점 만점이 아니라 60문항이었던 때가 있다. 65문항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의 작품들, 그러니까 수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한 2005년도 요 사이에 있는 지문들에 보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요때 작품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희곡이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비문학 독해 지문 중에서 예술과 관련되는, 물론 예술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죠.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죠? 요런 작품, 그러니까 요런 그 이 기출 문제들을 뽑아서 쭉 개인적으로 일단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뭐 뒤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치학 전문대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이제 이 미트, 비트, 그 다음에 약학전문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는 시험이 피트입니다. 그죠? 요 시험
중에서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지문의 길이가 지금 뭐 수능으로 비교하면 2배 정도 길고요. 심지어는 2.5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지금 수능이 한 2배 이상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예술 파트 지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문, 사회 이런 계통의 지문들이 이 한예종 시험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의 그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물론 이제 훈련도 병행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뒷장을 보시면 뭐 거기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다 있는데, 예술 파트의 그 배경 지식들이 요구되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런 쪽의 입문서 같은 것들도 병행해서 좀 읽어두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독해를 곤란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개인적인 좀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항의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일치, 불일치의 문제라고 그러죠. 다음 중 뭐 아닌 것은 내용의 사실적 이해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항을 이야기할 때는 내용의 사실적 이해라고 하는데, 결국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건 실력 테스트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시력 테스트인데, 시력 테스트. 너 눈 있니? 이걸 읽었니? 너 한글 읽을 줄 아니? 이거거든요. 근데 실컷 독해를 지문을 읽은 다음에도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셔서 알지만, 일반 수능이나 여기 나와 있는 한예종의 문제나 또는 여기 얘기했던 미트리트 이런 문제들도 다 일치불일치 이 문제, 즉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나와요. 매 지문마다. 그래서 이게 독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그런 독해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수능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긴 지문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불수능에 해당되는 그런 이 연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들과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 60문항, 65문항 요때의 그 지문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술 지문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뭐 각종 인문, 사회, 기술, 심지어 고전 구경문, 고전 구경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전 구경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이 있죠.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쓴 책이지만 그 책의 어떤 전달하는 가치나 주제가 후세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아주 좋은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그거를 구경, 즉 우리 한글로 번역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시면은 주로 뭐 이게 무슨 성호사설이라든지 박지원의 뭐 공작관 문고설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유명한 그런 이 구경문들이 실제로 출제가 쭉 되어 왔어요. 뭐 허균의 호민론이라든지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고전 구경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해도 군데군데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해할 때 피부 체감상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도 한예종 시험에 하나씩 나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일반 수능에도 당연히 나오고요. 요게 어렵게 나오면 이제 불수능에 일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훈련을 해 놓으시면은 당연히 아주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 거기 나와 있듯이 세부정보의 이해라든지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대비는 마찬가지로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난이도를 좀 높인다면 이런 쪽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그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옮기시면 첫 번째 그 언어능력평가 문제지 해가지고 11월 입시 예술사과정 1차 시험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칼라로 나와요. 칼라로. 근데 이제 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흑백으로 돼가지고 흑백인 상태에서는 사실 이 시각 자료를 판단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감안을 하시고, 원이 시험인 당연히 칼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광고 사진의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이런 거는 수능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그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광고는 한 기업이 전 세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펀 시어리 어워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일명 재미이론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니 이를 활용한다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힌트는 이미 주어졌죠. 재미. 그죠? 거기에 입각해서 빈칸에 들어갈 우리가 문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인데 그 흑백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제기해가지고 오른쪽 에스컬레이트 쪽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고, 왼쪽 그 계단은 텅 비어있는데 거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고, 변화 요인, 줄여서 그걸 변인이라고 그러죠. 변인을 설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계단을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꾸미고, 실제로 이렇게 해놨죠.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 이게 변화 요인이죠. 요걸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실험 결과 66% 이상의 변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계단을 오른다.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 문구에 이제 그걸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미 힌트는 재미죠. 재미. 그죠? 거기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계단 올라갈 때 건반 모양이고 밟으면 소리가 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그런 포인트에 입각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 홈페이지에, 한예종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답이 없어요. 거기는 기출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애매한 문제에 있어서 혼자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1번이 답이라는 거는 뽑아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막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답이 예를 들어서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뭘까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가 있는 이제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 학생들이 언급한 표현 방법을 모두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능에도 보면 이렇게 조건에 맞춰 표현하기라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 기억나시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학생들의 대화로만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성원이의 말에 보면은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의 방식, 요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윤이 말 중에서 단순화된 이미지로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동현이가 한 말,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제품 성능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것. 다은이 정리를 했죠. 연상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어. 비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광고 이미지를 보고 그것과 유사한 다른 대상을 떠올릴 수, 그게 바로 연상이죠. 연상. 그러면 소비자가 제품 장점을 자연스럽게 연상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다 시각적인 어쨌든 뭐 자료를 활용한 거라고 봐주죠. 가장 추상적인 게 이제 4번이고 나머지는 다 시각적인 자료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다른 비유의 방식으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 답이 몇 번이라고 판단되세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작은 글씨로 뭐 제가 보기엔 니베아 좀 돼 보이는데 그 뭐 달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상이 딱히 안 되죠? 그죠? 2번 버려야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 시칼 광고인데 그 도마 위에 그 당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썰었는데 도마까지 썰렸다는 얘기거든요. 딱히 다른 쪽으로 이건 연상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직접적인 그 제시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4번은 다이어트 음료 광고인데 이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가운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연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은 1번과 5번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게 비유를 하면서 단순화된 이미지로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상의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것. 뭐가 좋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거는 지금 칼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댐 모양으로 막고 있는 게 이게 기저귀예요. 기저귀.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제 광고인데 왼쪽은 뭐 울퉁불퉁한 그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유자, 탱자 뭐 이런 거죠. 오른쪽은 반감 정도 되나요? 뭐 깔끔하게 해놨는데 비유를 하면서 단순화된 이미지로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해가지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게 뭘까요? 네? 5번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없어요? 1번도 같고 5번도 같죠, 솔직히. 이럴 경우에는. 제품에 거기서 나와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 다른 대상에 빗대어라는 말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게 어때요? 기저귀라고 하는 것이 애들 소변을 받는 거니까 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써버렸죠, 이거는. 그죠? 어쨌든 댐을 막는, 댐의 어떤 이 물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 물의 이미지가 굳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5번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울퉁불퉁한 것들을 매끈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아예 다른 쪽의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제품의 이 장점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5번이 가깝겠죠? 그죠? 네.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시면 지하철 예절과 관련된 문구와 그림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판단을 하시면서 본인이 문제 풀 때 어디서 지금 빗나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역시 조건에 따라 만들어 SNS에 올리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조건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지하철에서 특정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형으로 표현할 것. 두 번째, 그림. 지하철에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다른 동작에 비유하여 희화화할 것. 골라보시면 몇 번 같습니까? 네? 2번 또
지금 일단 그 조건을 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지하철에서 특정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형으로 표현한다라는 항목으로 따지면은 거기서 우선 딱 지워야 될 게 뭐뭐 있어요? 그렇죠. 4번과 5번이죠. 아니다는 명령형이 아니죠. 명령형은 뭐냐? 명령형 어미를 써야 됩니다. 뭐뭐 해라, 어라, 아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4번, 5번을 딱 버리셔야 돼요. 미련 없이. 그 다음에 1, 2, 3번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사실 1, 2, 3번 다 해당이 되죠. 행동은. 근데 그거를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다른 동작이라고 했어요. 다른 동작의 희화화. 희화화는 무슨 뜻입니까?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걸 얘기하는 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거. 희화화하면서 다른 동작. 1번은 뭐예요? 화장을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완전히 딴 사람은 변신했죠. 그죠? 왼쪽의 여자가 화장을 해서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다른 동작에 비유한 게 아니죠. 1번 벗어납니다. 3번은 체육관에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손잡이를 가지고 얘가 무슨 링 운동하듯이 양쪽이 다 똑같은데 특별히 다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2번. 2번이 보면 바다에서 해라 해가지고 그 지금 바깥에 있는 학생이 지금 안쪽으로 문이 잠기는 순간 급하게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하는 자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다른 동작에 해당되는 모양으로서 지하철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바다에서 해라 명령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영 동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동작. 정답은 2번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지어나가고 찾아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기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만평. 조건을 보시면 보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중간 부분.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중소기업에 부담시켜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줄줄이 앞에 거 다 읽을 필요도 없이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담은 이미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의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납품계약 성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외에는 뾰족한 것. 뭐 뒤에 읽어도 뭐 딱히 중요한 내용 아니고 핵심은 바로 가운데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네, 1번이 맞습니다. 1번. 앞에 대기업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뒤에 중소기업이 뒤에 그 자재 모양으로 된 걸 뒤로 받치고 그 사람들이 바퀴 역할을 하면서 운전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2번은 지금 중소기업이 세우고 대기업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 떠오르는 속담이 뭐예요? 모래 싸움에 그렇죠. 새우등 터진다라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건 핀트가 빗나갔죠. 3번은 대기업이 지금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지금 머리만 땅에 묻고 있는데 몸에는 어쨌든 그 파편을 맞고 있는 상태죠. 역시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4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기업이 혜택을 베푼다고 베푼 게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될 수 없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그림이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림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이게 쓰기 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각 자료가 없는 난도가 조금 문학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될 수 있는 문학적 지식도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설의 기법과 유사한 기법이 사용된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이렇게 문화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영화 같은 걸 많이 보고 연극을 많이 보고 하신 분들은 또 유리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소설은 인물의 행위와 대사를 통해 현실을 재현한다. 때때로 소설가는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를 이용해 현실을 더 극적으로 전달한다. 즉 소설 속 등장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만 주어 소설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독자의 기대감이나 충만감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건 뭐예요? 지금 한 말의 뒷받침, 예시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를 들어 바로 앞 문장 거기만 밑줄을 쭉 다시 한번 치시면 즉 다음의 문장입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만 주어 소설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독자의 기대감이나 충만감을 높이는 것.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작품 내용이 뭘까요? 몇 번요? 우선 하나하나 부르는 대로 제가 얘기해볼게요. 몇 번? 4번을 보십시오. 영화 그린마일에서 교도관들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커피가 어린 소녀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관객 역시 교도관의 시선으로 커피가 선량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객 역시 그러면은 관객도 결국 거기 등장인물인 그 교도관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 애초에 얘기했던 것 소설 속 등장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만 주어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빗나가야죠. 거기서 벗어 제껴버릴 때. 또 몇 번이요? 2번이요.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은 처음 부분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악독한 구두쇠 스크루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장면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그날 밤 스크루지는 꿈에서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관객은 모든 장면을 영화를 통해 본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그의 모습에 어리둥절하지만 관객은 예상한 결과에 흐뭇해한다. 여기서 등장인물을 스크루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등장인물이 스크루지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마을 사람들도 등장인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정보를 모르고 있고 관객들은 스크루지와 꿈속에 있는 정보를 같이 경험해서 정보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객이 예상한 결과에서 흐뭇해하니까 결과적으로 독자의 기대감이나 충만감이 높아지는 거죠. 2번이 일단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죠? 네. 혹시 다른 의견? 2번 말고 또 다른 의견? 네? 1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1번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보면서 기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이우진이라는 한 낯선 남자에 의해 15년간 감금되었다. 영화는 오대수가 자신이 갇힌 이유를 밝혀내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둔 이유와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그때 그 몰랐던 정보를 관객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설 속 등장인물이 모르는 정보를 독자에게만 준 건 아니죠. 네, 거기서 1번도 자격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2번이 제일 좋겠죠? 네. 다음에 6번. 가나에 착안하여 문학작품의 창작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곧바로 보시면 가는 지금 제가 강아지 종류를 잘 몰라가지고 요거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의 눈높이에서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개들에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작품의 독창성은 피사체를 선택할 때
시선 변화를 잘 활용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개의 시점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아 새로운 시각과 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창작할 때 사진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담아내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여 셔터를 누르는 결단의 능력이 없다면 이 사진들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겠지요. 실제로 찍어보는 연습과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실수를 줄여주고 기술을 단련시킬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작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대상, 생각, 풍경을 좋아하는지 분별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착안한 문학작품에 대한 글쓰기 어떤 게 적합하냐, 적절하지 않은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거. 부정문입니다. 몇 번? 1번에 가를 보시면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글감. 글감이 뭐예요? 소재죠, 소재.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보면은 가에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진에서 소재는 뭡니까? 피사체죠. 이거 맞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창의적 작품은 주목받지 못한 독특한 소재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야 된다. 어떤 거예요? 개의 시점이라는 게 독특한 거죠? 네. 역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짝을 지어 나갔을 때 틀린 거.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맛배기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7번은 뭐 많이 보셨던 그 자료입니다. 이런 식의 이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료가 통계 자료, 월평균 종이책 독서량 변화 추이. 그 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변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변화 과정.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위에 게 학생이고요. 아래 게 성인입니다. 색깔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에 게 학생이고 아래 게 성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 2. 통계자료, 전자책 독서율 변화 추이에서 성인, 학생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그 막대 그래프로 쭉 표시를 해놨고요.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3은 전문가 인터뷰, 자료 4가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빨리 한번 보실까요? 시험 실제 문제 가셨을 때 이거 어떻게 푸셔야 됩니까? 왼쪽에 자료부터 보시면 안 되죠. 선택지 오른쪽에 있는 1번부터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순서대로 자료를 가면서 일일이 보시면서 가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이 자료를 쭉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빨리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 갔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예? 자료 활용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원래 주어진 자료에 없는 거를 언급해가지고 떠드는 게 틀린 거예요. 자료 근거에 어딜 봐도 확인할 수 없는 근거, 자료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틀리겠죠? 그런 거 보이십니까? 왼쪽 자료 어딜 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몇 번? 네, 3번입니다. 거기에 뭐 잡지나 만화, 자기개발서, 인문사회가 작성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다음에 8번. 사진 전시회 초대장을 제작하려고 한다. 역시 이거죠. 조건에 맞춰 표현하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작가의 골목에 대한 해석 내용을 포함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하고 뭐? 대조와 대꾸래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형식은 대꾸죠. 대꾸. 위아래 짝을 맞추고 내용은 대조가 되는 거를 찾으면 돼요. 대조와 대꾸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건 대꾸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대조가 되면은 되겠죠? 그럼 쉽게 답이 나오죠. 몇 번? 네? 1번이죠. 일단 보세요. 좁은 골목, 넓은 세상은 앞짝과 뒷짝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내용은 좁은과 넓은 골목과 세상이 각각 대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보세요. 2번은 골목하고 이야기를 담은 둥지가 대조가 될 수가 없죠. 대꾸가 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3번은 따뜻한 골목, 소통하는 골목은 대꾸는 되는데 대조가 안 되죠. 또. 네. 그 다음에 전통과 도시의 만남 골목은 대꾸 자체가 안 되죠. 전통적 골목, 현대적 도시는 대꾸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전통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근데 해석이 들어갔어요? 작가의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작가의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번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현대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십시오. 세 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박노해의 강철 세입하고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아마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EBS 수능교재에도 많이 나왔던 작품입니다. 또 이성구의 벽 역시 많이 나왔던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다 금시초문인데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기준으로 본다면 나와 다의 작품들은 많이 다뤄졌던 작품이에요. 첫 번째 작품만이 아마 낯선 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 와서는 이제 덜어 인용이 되고 있는 시들이고요. 자, 곧바로 문제를 보세요. 시를 감상하기 이전에 항상 문제를 먼저 보세요. 발문을 먼저 보십니다. 발문을.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세 문제가 실려 있는데 그 세 문제의 활자를 먼저 보세요. 발문을.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바로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항상 수능에서는 이렇게 2개 또는 3개의 서로 다른 시를 엮어낸 다음에 첫 번째 배치되는 문제가 종합적 이해와 감상에 관한 문제가 항상 들어가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을 묻는 문제는 뒤로 미루고 각계격파를 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걸 먼저 푸세요. 그걸 먼저 푸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 이해와 감상을 묻는 문제를 푸는 것이 답을 고르는 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10번 같은 걸 보시면 돼요. 10번. 근데 10번도 보면은 이게 작품 전체에 걸쳐서 시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종합적 이해와 감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하나에 대한 시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차원이 어쨌든 뭐 낮은 겁니다. 그걸 먼저 해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과 9번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10번을 먼저 보시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비유적 의미하고 똑같은 말이죠. 내포적 의미. 그래서 기억을 보십니다. 썩어가는 것들의 밑줄이가 있네요. 썩어가는 것들. 썩어가는 것들 크게 썩은 위에서 분노처럼 불끈불끈 새싹 돋는구나. 뭐가? 강철 세잎이.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시적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죠? 시적 대상이 걔네 위에서 피는 거니까 시적 대상 자체가 아니죠.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강철 세잎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1번 지우고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이 뭔가? 예, 무방비의 나목이네요. 나목. 나목이 뭐죠?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 현대소설에 박완서 씨의 나목이라는 현대소설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나목이 뭐예요? 나체의 나무가 나목입니다. 즉, 그 나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드라는 나체의 나자예요. 즉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나뭇잎이 탁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런 겨울나무를 바로 나목이라 그래요. 나목.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무방비의 나목이라고 하는 건 바로 겨울나무의 은유입니다. 겨울나무의 메타포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을 골라봅니다. 니은은 시적 대상이 극복해야 할 고난을 뜻한다. 시적 대상이 뭐예요, 지금? 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겨울나무겠죠? 그죠? 근데 그 겨울나무가 극복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 자체지, 지금. 나무는 겨울나무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죠. 다음, 디귿으로 갑니다. 뜨거운 혀가 디귿이네요. 그 앞뒤를 보세요. 제가 시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보십시오. 특정한 시어에 밑줄이 가 있을 때 여기 보세요. 특정한 시어에 밑줄이 가 있고 이 시에 대해서 내포적 의미는 지금처럼 이 시가 가지고 어떤 무슨 문맥적 의미는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얘를 뭘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얘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얘를 뒤에서 받아서 풀어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 녀석의 정체를 판단할 때는 항상 앞에서 꾸며주는 말과 뒤에서 받아서 풀어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걔가 뭔가를.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보시면 뜨거운 혀 앞에 뭐가 있냐면 나열되는 말들이 계속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쭉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그럼 그 자기가 누구예요? 시적 대상인 겨울나무겠지? 그러니까 겨울나무가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미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겨울에서 봄으로, 봄의 나무로 바뀌는 거겠죠? 뭘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의 겨울나무가 봄으로 가기 위한 어떤 생명력, 강인한 어떤 생명력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진인 의지와 정렬을 의미한다. 강인한 생명력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어죠. 일단 이거는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딱 놓고 나머지 항상 여기서 무조건 맞아 그러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나머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리을은 햇살이네요. 햇살. 이성부의 그 벼라고 하는 시에서 햇살. 이미 학습이 많이 진행되신 분은 여기서 그냥 햇살이 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서로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설을 맡긴다. 보통 식물에게 있어서 해는 성장의 필수 요건이고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의 햇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벼라고 하는 이 식물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억압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벼가 대충 뭐하고 연결되는 시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초, 민중의 어떤 의미로 벼를 여기서 설정한 거죠. 이 시에서. 그렇게 봤을 때 햇살이라고 하는 건 민중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어떤 시련, 이런 여건, 역경과 관련되는 외부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영원하는 미래의 일만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서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점점점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 이 벼죠. 그 벼가 떨쳐버리지 못한 내적 고뇌. 아니죠? 내적 고뇌가 아니고 그 피 묻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움. 그리고 이 넉넉한 힘. 그 앞에는 이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피 묻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사랑이나 어떤 희망, 그리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실까요? 9번이나 11번 중에서 9번을 먼저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가가 선경후정인가요? 아니죠? 선경후정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한시가 생각이 나죠. 한시. 대부분의 한시나 고시조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앞부분에는 경치를 묘사를 하고 시 뒷부분에는 시자화자의 정서를 펼쳐나갈 때 우리가 그런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을 선경후정의 구성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로의 강철 세입을 보면 그런 모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 선명한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심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움직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랬는데 색채 대비가 있습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지 구성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줄여서 우리가 선지라고 하는데 5선지, 5개의 선택지가 주어지죠. 선택지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두면 답 고를 때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대체로 단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물순응인 경우에도 선택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를 보면 거기 다루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2개는 다뤄요. 많으면 3개를 다루고.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지만 잘라가지고 각기 다른 내용들로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답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각각의 이 내용으로 잘려져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틀린 게 있으면 벌써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틀렸겠죠. 만약에 하나하나 나뉜 게 다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하나 맞은 것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전체 내용이 또 맞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하나는 맞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선 2번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색채 대비가 드러나는, 거기를 딱 잘라야 돼. 그게 A에 해당되는 거예요. A에. 그리고 뒷부분 뭐 대상의 움직임을 부각하고 있다. 대상의 움직임이 부각된 부분 곳곳에 있죠, 사실. 그러니까 뒷부분 B는 맞아요. 근데 A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택지를 항상 그런 식으로 잘라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다의 화자는 감상적인 어조로, 일단 감상적인 어조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여기서 감상적인 어조라는 말은 시에서 말할 때 이 감상적인 할 때 이 감상적은 감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어휘와 관련되는 거니까. 얘도 감상이고 얘도 감상이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감상에 해당되는 한자어가 가로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3개는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3개는. 이게 다 감상, 얘도 감상, 얘도 감상, 얘도 감상. 근데 이 중에 지금 말하는 그 감상적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걸 알고 선택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이 감상은 그냥 가치 중립성인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게 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슬프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말이란 말이야. 어떤 걸 보고 그 대상에서 떠오르는 생각. 예를 들면 책을 봤어요. 또는 영화를 봤어요. 야, 너 감상이 어떠니? 라고 할지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두 번째 감상의 이 상자, 요거 뭐야, 이게? 우리가 총상을 입었다, 상처 할 때 그 상자예요, 이게. 마음 상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으로부터 슬픈 마음, 아픈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센티멘탈이란 말 있죠?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1919년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아이고 아이고 3.1운동이죠.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 실패에 따른 그런 좌절과 절망의 어떤 마음을, 그런 정서를 그대로
시로 표현했을 때 그 정서가 다 이거란 말이야. 감상적인 정서. 어? 그때 시들 1920년대 예를 들면 뭐 폐허, 뭐 백조 이런 동인들의 어떤 그 시들을 보면은 다 이런 감상적인 시들이에요. 제목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월가못잔 침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빼앗긴들에도 봉은 오는가 이런 것들이 다 감상적인 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감상의 의미가 이럽니다. 지금 거기에 감상이 바로 이거예요. 2번의 감상이에요. 2번의 감상. 3번의 감상은 뭐냐? 문학작품, 예술작품. 그러니까 이게 문학작품보다는 주로 예술작품이 되겠죠. 조각이나 뛰어난 무슨 영화, 미술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제시문을 보시면 다해화자가 감상적인 어조로 그랬는데 이게 감상적인 어조인가 보세요. 일단 감상적인 어조도 아니죠. 그 다음에 대상의 연약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전달하고 있다면 대상의 연약한 모습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걔네들이 서로 몸을 예를 들면 밑줄 친 D입니다. D.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공동체, 연대의식이에요. 그 김수영의 풀에서 이야기하듯이 밟히는 존재인 민중들 하나하나는 연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서로 공동체, 연대의식으로서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연약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슬픔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틀린 거예요. 4번 가와 나의 화자는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해 그럼 거기까지 만나보세요. 가와 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곳곳에 있죠.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가의 3년 같은 경우도 보세요. 2연에도 있지만 하, 연두빛, 새 이파리 내가 바로 강철이다. 어목한 겨울도 두터운 껍질도 제 힘으로 뚫었으니 보드랑으로 이겼으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도 마찬가지. 그 뭐 영하에서 영상으로 부사어의 활용이 아주 두드러지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잎이 되고 이런 부분 치고 올라가는 것들.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했으니까 어딜 봐야 돼요? 시의 마지막을 보면 되죠. 마지막 년, 마지막 행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가에서는 오 눈부신 강철 세입 뭐예요? 오 감탄사지. 예찬적 태도죠. 강철 세입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나옵니까? 미술에서도 표현과 발상이 중요하듯이 문학, 시에서도 표현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나와요. 뭐예요? 강철하고 세입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 서로 강철이 세입을 꾸며주는 형태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 모순형용 즉 역설법 패러독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걸 딱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시를 나를 보니까 나에도 보니까 마침내 끝끝내 감탄사죠. 아가 감탄사입니다. 마침내 끝끝내는 부사고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라고 해가지고 독립성, 자립성, 자기 힘으로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외적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잖아요. 답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그 해석 진술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독백적 진술. 두 번째가 쭉 보니까 권유적 진술. 그 각각에 해당되는 중요 내용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해석적 진술.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작품의 밑줄 친 내용을 적용한 거를 올바로 적용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백적 진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가 시적 대상이 되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 되어 그 얘기예요. 스스로가 시적 대상이 되어 반성하고 기원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반성하고 기원하는 형태. 진술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한 회고와 반성, 이게 주를 이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권위적 진술은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에게 자기 주장에 대한 동조를 요청하는 형태, 타인에게 반성 촉구하는 성향. 그 다음에 해석적 진술은 일정한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독창적인 해석 형태. 아주 중요하죠. 독창적인. 그게 키포인트네요. 그래서 객관적 대상 중심의 탐구와 비판의 성향. 요거를 그대로 A, B, C, D에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번 답 골라보세요. 먼저. 몇 번 같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나요? (1번) 보시면 A가 뭐냐면 하 연두빛 새 이파리 네가 바로 강철이다. 네가 누구죠? 시적 대상인 세이피죠. 세이피 강철이래요. 거기에 하 연두빛 같은 거 할 때 하는 뭐냐면 하 감탄사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항상 뒤에 나오는 짝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새 이파리 할 때 새하고 문장 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럼 새는 이파리를 꾸며주지 반영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간형 부사입니다. 어간형 부사. 뭐 몹시 매우 뭐 이런 정도의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진한 매우 이런 식의 연두빛 그리고 새 이파리 네가 바로 강체다. 그래가지고 봄을 맞이해서 피어나는 새순의 강인함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놨느냐. 대상의 연약한 속성으로부터 강인함을 그 새순, 새잎이 연약하죠. 거기서부터 강인함, 강철이라고 하는 강인함을 발견하는 시인의 창의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므로 창의적이라는 말을 본문, 제시문, 그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는 독창적인, 같은 말이죠. 해석적 진술로 볼 수 있다.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왜 아닌가를 따져보실 수 있어요. B가 뭐죠?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인의 자립성, 독립성 이거를 좀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 나태해진 자신을 반성하는 시적 화자의 거기 나태해진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독백적 진술로 볼 수 있다. 아니, 독백적 진술은 스스로가 시적 대상이 되어 반성하고 기원하는 형태인데 기원이 있습니까? 반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다음 C를 보시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해서 겨울을 극복하는 나무 모습에서 얻은 교훈을 언급하는 부분이므로 자신의 깨달음을 특정한 그러면 거기까지만 맞는다고 치면은 자신의 특정한 깨달음을 남에게 전달하는 건 여기서 뭐라고 했었어요? 무슨 진술이라고 했었어요? 권위적 진술인데 거기 뭐라고 해놨어? 독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서 하나하나가 만나를 보시고 그 하나하나가 맞았을 때 연결한 것까지만 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제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막대기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이만희 선생님의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라는 유명한
희곡이고 또 연극으로도 상연이 돼가지고 아주 수많은 이 수상을 했던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런 세속적인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불교적인 그런 성향이 이제 불교 종교국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 스님들이 나오시고 이러는데 문제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씩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